첫 장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녀였다. 내 아내 한소라. 침대 위에 그녀는 낯설었다. 목덜미의 작은 점, 손끝의 반지까지 똑같았지만 그 표정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진이 내게 온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그 상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불륜 상대 김태연이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흘러갔다. 사랑은 증거가 되었고 믿음은 절차가 되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끝까지 버틴 건 나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다. 질투와 배신, 그리고 복수가 얽힌 냉정한 기록이다. 한 남자가 파멸의 경계에서 선택한 단 하나의 길, 그것은 용서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정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화요일 아침, 여의도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8시 30분, 늘 그랬듯 사무실로 향할 시간이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손해사정사라는 일은 남의 불행을 숫자로 환산해야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하루의 시작부터 늘 건조했다. 세면대에 찬물이 손끝을 스치자 차가운 소리가 좁은 욕실 벽에 부딪혔다. 거실을 바라보니 한소라는 여전히 이불 속에 묻혀 있었다. 청담의 에스테틱을 운영하며 밤늦게까지 고객 문의에 답하는 사람이라 늦잠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았다. 내 하루가 시작될 때 그녀의 하루는 막 끝나가고 있었다. 그 간극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그 믿음이 언젠가 균열이 될 줄은 몰랐다.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탁자 위 사진 액자를 비추었다. 그 안의 미소는 더 이상 현재의 우리를 닮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경비실 앞을 지날 때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정우석 씨, 택배 하나 왔어요. 작은 상자였다. 발신인은 공란, 크기는 손바닥만 했다. 별 생각 없이 가방에 넣고 9호선 급행열차에 올랐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회색빛 도시. 사람들 틈에 섞여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 가방 쪽으로 향했다. 누가 보낸 걸까? 회사 동료의 장난일까? 아니면 아내의 작은 이벤트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궁금증이 마음속에서 웅크렸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상자를 열었다. 회색 봉투 하나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녀였다. 내 아내 한소라. 침대 위에 그녀는 낯설었다. 목덜미의 작은 점, 반짝이는 반지까지 똑같았지만 그 표정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낯선 남자의 그림자와 뒤섞인 장면. 손끝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렸다. 그저 실수이길, 다른 사람이길 바랐지만 눈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 6개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첫 번째 파일을 눌렀다. 화면 속 그녀는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낯선 남자와 마주했다. 표정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영상의 날짜였다. 가장 오래된 건 석 달 전, 가장 최근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건 우연도 한순간의 감정도 아니었다. 반복된 만남이었다. 모니터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는 동안 현실감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았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동료들이 들어왔다.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 별일 아니에요. 말할 수 없었다. 아내의 배신을 입 밖에 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하루 내내 머릿속에 영상의 잔상이 맴돌았다. 커피를 마셔도, 서류를 봐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웃음, 낯선 손길, 내가 알지 못했던 표정들. 그 모든 게 현실보다 더 선명했다. 퇴근길, 여의도의 불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세상은 멈춘 듯했다. 영상 속 웃음과 포옹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하고도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지, 어떤 목소리로 말을 걸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서 텔레비전 불빛이 벽을 스치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밝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불과 며칠 전 다른 남자의 품에 있던 여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연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입안이 말라 말을 잇기가 힘들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다. 다행히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다. 아니면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른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의 짭조름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 새로 들어온 관리사가 꽤 잘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거짓처럼 들렸다. 에스테틱에 있었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 시간에도 그 남자를 만났던 건 아닐까? 그녀를 바라보니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 평소보다 짙은 화장, 새로 바꾼 향수 냄새, 손끝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버릇. 언제부터 이런 신호들이 있었던 걸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아니면 이제야 시작된 걸까? 이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갔다. 전화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들어가 받았다. 귀가가 점점 늦어졌던 이유도 이제야 분명해졌다. 그날 밤 그녀가 옆에서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잠 한숨 이루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궁금함이 섞여 있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였는지, 왜였는지 알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을 일부러 돌아 청담 쪽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엔 그녀의 에스테틱 근처를 돌며 주변을 살폈다. 카페,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의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영상 속 남자는 젊고 단련된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운동과 관련된 곳이라면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청담 피트니스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몇 명의 트레이너가 보였고 그중 한 남자가 영상 속 얼굴과 겹쳤다.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저기, 저 트레이너분 이름이 뭐죠? 김태현 트레이너요. 우리 체인에서도 오래된 베테랑이에요. 김태현. 그 이름이 입안에서 씹히듯 맴돌았다. 얼굴과 이름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그녀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청담 일대의 카페, 모던한 식당,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결제 날짜는 영상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증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갔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한소라는 김태현이라는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노는 식고 머리는 차가워졌다. 처음엔 숨이 막히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정리하는 단계였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섰다. 손해사정사로 일하며 배운 습관이 도움이 됐다. 감정이 끼어들면 판단은 흐려진다.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목요일이었다. 한소라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갔다. 평소라면 절대 놓지 않을 물건이었다. 물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다. 손바닥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화면은 잠금 해제를 요구했고 오래된 습관이 떠올랐다. 그녀가 늘 사용하던 네 자리 생일 숫자를 눌렀다. 잠금이 풀리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다. 메시지 목록 가장 위에는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대화창을 여는 순간 한 줄의 문장이 눈에 꽂혔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다. 나도 그래. 우석이는 언제까지 속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정리할게. 내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입에 올리며 거짓을 약속처럼 주고받고 있었다. 화면을 더 내리자 또 다른 대화가 이어졌다. 남편은 의심 안 해? 전혀. 워낙 둔해서 눈치도 못 채고 있어. 둔하다고? 눈치가 없다고?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냉정한 판단이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나는 차분히 카메라를 켰다.
화면을 그대로 찍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 주요 문장, 날짜, 대화 패턴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사건의 기록이었다. 사진 폴더를 열었을 때 숨이 막혔다. 그녀와 김태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었다. 밝은 조명의 카페, 운동복 차림의 거울샷, 호텔 침대 위의 그림자. 노골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그 공기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장 한 장이 배신의 증거였다. 모든 걸 저장하는데 열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물소리가 잦아드는 걸 듣자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잠시 뒤 한소라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나왔다. 핸드폰 어디 뒀더라? 테이블 위에 있던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확인했다. 그 안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다는 걸 모른 채.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조명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휴대폰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췄다. 저장한 사진과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며 두 사람의 관계를 분석했다. 첫 만남은 넉 달 전 청담 피트니스에서였다. 운동 지도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3달 전 내가 부산 출장을 갔던 그 이틀 동안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모든 시간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때 한소라는 혼자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시간 그녀 곁엔 김태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이어졌다. 최근 몇 달간 그녀의 행동 변화가 모두 설명됐다. 늦은 귀가, 신경 쓴 옷차림, 낯선 향수,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 그 모든 건 불륜을 숨기기 위한 연극이었다. 내가 둔했던 게 아니라 그녀가 치밀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남았다. 그날 아침 내게 그 택배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녀와 김태현의 은밀한 관계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저장해둔 대화 파일을 다시 열었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자 문장 사이로 불안한 균열이 드러났다. 김태현의 말투가 달라지고 있었다. 왜 아직도 남편이랑 같은 집에서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돼? 난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어. 그의 문장은 점점 예리해졌다. 질투와 불만이 묻어 있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상 수많은 여성을 상대했을 텐데 그럼에도 한소라에게만 감정을 쏟고 있었다. 한소라는 그 요구를 끝없이 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시기가 중요해. 우석이가 의심하면 복잡해져.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말은 늘 침착했고 마치 모든 걸 설계해 두었다는 듯 담담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불씨가 되어 김태현의 속을 태웠다. 그의 답장은 점점 짧아졌고 단어 사이로 불만과 초조가 스며들었다. 생각해보면 남자의 입장도 이해는 갔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걸었는데 상대가 결정을 미루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결정적인 대화는 2주 전이었다. 너 진짜 이혼할 생각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럼 왜 아직도 남편이랑 잘 지내는 척을 해? 연기하는 거야?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그 이후로 그의 어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말끝마다 날이 섰고 기다림 대신 의심이 자리 잡았다. 며칠 뒤 그는 직접 움직인 듯 했다.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제 너희 부부 봤어. 어디서? 동네 식당. 같이 저녁 먹더라. 그게 연기야? 너무 자연스럽던데. 그런 거라니까. 의심받으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아직도 남편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날의 장면이 내 눈앞에 겹쳐졌다.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대화 이후 김태현의 메시지는 차갑게 변했다.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됐어. 이제 끝이야. 내 남편에게 다 말하겠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듯 했다. 사진이랑 영상 전부 있어. 남편한테 보내겠어.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내 책상 위에 그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김태현은 사랑보다 자존심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었다. 버림받았다고 믿는 순간 복수를 선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진실에 도달한 길은 그의 질투였다.
그가 끝까지 참고 침묵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메시지를 거꾸로 훑어 내려가자 그의 성격이 선명해졌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결정을 서두르는 타입. 모든 정황이 맞춰지는 순간 내 분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 자리를 냉정한 계산이 대신했다. 그들은 나를 오판했다. 감정에 휩쓸린 가해자와 상황을 조율한다고 믿은 공범 모두가 내 다음 수를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감정을 떼어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해사정사로서 하던 방식 그대로 사건을 분해했고 증거를 분류했고 시간표를 만들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절차와 치밀한 순서였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법무법인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해 건넸고 변호사는 서류를 훑으며 눈썹을 올렸다. 이 정도 증거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상간자,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실무적인 수치와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청구액은 6천만 원을 기준으로 3대, 현실적으로 판결이나 합의에서 노출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2천만에서 3천만 원 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혼 소송은 통상 약 6개월, 상간자 소송은 1년 전후가 소요된다는 말도 들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니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정식으로 소송 대리를 의뢰한 뒤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더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메시지와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카드 결제 내역을 시간표화 대조했다. 김태현의 신상 정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확보했다. 나이, 근무지, 월급 수준, 가족 관계까지 정리하자 변호사는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35세 이혼, 트레이너로 5년째 일하며 월 수입은 약 300만 원가량이었다. 특별한 재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다는 점까지 확인되니 실무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었다. 한편 에스테틱의 명의와 자금 출처도 함께 검토했다. 초기 사업 자금은 내가 출자했고 사업자 명의는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이 점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륜 사실이 명백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샵명의 정리 방안을 준비하죠.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소송장을 접수했다.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가 가기 전 나는 먼저 한소라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결과를 차분히 설명할 생각이었다. 동시에 김태현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가 내게 증거를 보냈듯 이제는 그 결과를 되돌려줄 차례였다. 나는 또한 헬스장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할 준비를 했다. 다만 방식은 신중히 정리했다. 무조건적인 폭로나 공개 게시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했다. 대신 내부 절차와 규정을 활용할 생각이었다. 사업장 측에 정중히 사실을 알리고 직업적 윤리 위반을 근거로 인사징계 절차를 요청하면 업계 차원에서의 불이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법적 절차와 회사 내부 절차가 함께 작동하면 그에게 가해질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나는 복수를 감정적 폭발로 완성하려 하지 않았다. 법과 절차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금요일 저녁 모든 준비를 마쳤다. 월요일 아침 소송장이 접수되면 통지서가 발송될 것이고 그 전에 나는 직접 마주할 것이다. 마지막 대면을 통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분명히 알게 하려 했다. 그것이 내가 택한 방식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양재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한소라는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화장은 평소보다 짙었고 향수의 냄새가 공기 속에 번져 있었다. 오늘도 김태현을 만나고 온 게 분명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얘기? 앉아. 중요한 얘기야. 주방 조명이 밝게 켜졌다. 그 아래에서 나는 준비해 둔 흰 봉투를 꺼냈다. 김태현이 보낸 사진, 메시지 캡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거부터 보고 얘기하자. 그녀가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굳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내가 더 잘 알겠지. 김태현이랑 찍은 사진이잖아.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고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내 표정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봤어.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 달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놓고 미안하다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 변호사?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이혼 소송이랑 상간자 소송 둘 다 월요일에 접수될 거야.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안 돼? 내가 먼저 배신했어? 태연이가 계속 유혹해서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석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난 게 순간의 실수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음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다.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둔하다고 했지. 눈치도 못 챈다고도 했고 그 대화도 봤어. 메시지 전부 확인했어. 한소라의 눈빛이 절망으로 꺼졌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에스테틱은 내 명이야.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가져갈 거고 집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김태연이랑 살아보든지. 한소라는 울부짖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방 조명이 그녀의 눈물을 반사하며 차갑게 반짝였다. 그 빛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처럼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은 멀어지고 대신 묘한 정적이 집안을 채웠다. 월요일 오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법원에 소송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소식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한소라에게는 이혼 소송 통지서가, 김태연에게는 상간자 소송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6천만 원.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 정도면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에 내 안의 분노가 조금씩 식고 대신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직접 청담 헬스장을 찾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리병 너머로 운동 중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음악, 러닝머신의 진동,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곳은 한소라와 김태연이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했다. 나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귀하의 직원 김태연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법적 소송 중이며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사장은 봉투 속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 업계에서 직원의 신뢰는 곧 생명이다. 특히 여성 고객이 대부분인 곳에서 불륜 트레이너라는 낙인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늘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김태연은 처음엔 이유를 몰라 당황했지만 곧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헬스장 업계는 좁았다. 트레이너들끼리 서로 알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김태연의 불륜 이야기가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다른 헬스장들도 그를 채용하기 꺼려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평판이 붙은 트레이너를 고용하겠어요?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면접을 다녀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김태연 씨죠? 소문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냈다. 결국 소문은 인터넷 커뮤니티로까지 번졌다. 익명 게시판에 모 헬스장 트레이너의 추악한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사진과 함께 사건의 윤곽이 공개됐다. 댓글은 불붙듯 달렸다. 역시 트레이너들은 믿을 수가 없어.
유부녀 상대로 그런 짓이라니 인간도 아니네. 이런 놈들 때문에 헬스장 가기도 꺼려진다. 김태현의 SNS 계정은 곧 폭발하듯 달아올랐다. 누군가가 그의 아이디를 찾아내어 폭로 글을 공유했고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댓글과 메시지에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해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 후로는 거의 세상과 단절된 채 살기 시작했다. 운동복을 입은 사진으로 가득하던 그의 피드는 순식간에 텅 빈 유리창처럼 닫혀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법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는 변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6천만 원 규모의 소송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답변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희망을 꺼버렸다. 결국 그는 합의를 요청해왔다. 일시 납부는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로 가능할까요? 나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일시불 아니면 합의 없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신용은 바닥이었고 직장도 잃은 상태였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남은 선택지는 가족뿐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아들의 불륜 사실을 들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시골의 작은 여관에서 지내며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봤지만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수록 김태현의 인생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일자리도 돈도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잃었다. 헬스장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익명으로 떠돌았다. 익명 게시판에는 이런 말이 떠다녔다. 지금은 파산 신청 준비 중이라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절차가 끝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뿐이었다. 3달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혼 소송에서도 상간자 소송에서도 나는 완전히 승소했다. 한소라의 분류는 명백히 입증되었고 그녀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재산 분할에서도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에스테틱은 내 소유로 정리되었고 집과 예금, 차량, 나에게 남았다. 한소라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 몇 개만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 들었다. 10년간 쌓은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었다. 상간자 소송의 판결문에는 법원이 내 청구액 6천만 원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김태현은 결국 부모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배상금을 마련했다. 농사짓던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내다 팔고 작은 밭까지 팔아 겨우 채운 돈이었다. 그렇게 송금이 완료된 날 그의 이름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잊지 않았다. 그가 일하던 헬스장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커뮤니티 게시판엔 모 트레이너의 불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남아 있었다. 댓글들은 여전히 그를 조롱했고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의 밭에서 흙을 일구며 한때 화려했던 트레이너의 삶을 잊으려 애썼다. 도시의 불빛 아래 빛나던 그의 몸은 이제 흙먼지 속에서 무겁게 구부러져 있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정 절차가 끝난 뒤 회사 동료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형, 정말 잘하셨어요. 깔끔하게 끝내셨네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그들의 말에 조용히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었다. 나는 새 아파트 계약을 마쳤다. 양재역 근처 햇살이 깊게 스며드는 투룸이었다. 짐을 옮기며 지난 시간을 하나씩 떠올렸다. 택배 상자를 열던 그날의 충격,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의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정한 복수를 완성하던 밤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영화처럼 떠올랐다. 그때 깨달았다. 복수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과정의 완성이라는 것을. 분노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계산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틀렸음을,
끝까지 버틴 내가 이겼음을 증명해냈다. 새 아파트 창가에 앉아 맥주캔을 따서 천천히 한 모금 삼켰다. 차가운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창밖엔 반쯤 어두운 도심의 불빛이 바람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앞으로의 삶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기대됐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무엇보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했다. 복수는 완벽했다. 한소라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김태현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됐다. 그는 대상금을 마련하느라 부모의 땅과 재산까지 팔았고 서울에서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 반면 나는 모든 재산을 지켰고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었다. 법원 판결과 재산 정리가 끝난 지금 남은 것은 차가운 만족감뿐이었다. 환희라기보다는 오랜 고통이 끝난 뒤의 고요한 숨 같았다. 입가에 어렴풋한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건 폭발이 아니라 절차의 완성이다. 맥주캔을 천천히 비우며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서울의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도심의 소음이 멀리서 미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새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느리게 찾아왔고 나는 그 느린 계절 속에서 조금씩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워갔다.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햇살이 깊게 들어왔다. 커피보트를 올리고 창밖을 보면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정했다. 예전엔 그 평범한 풍경이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단조로움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야근에 매달리기보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가볍게 저녁을 먹거나 혼자 근처 공원을 걸었다. 양재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기에 충분히 길고 조용했다. 봄꽃이 피는 시기엔 벚꽃이 피 신발 위로 내려앉았고 그걸 보며 처음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이면 미라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동생은 여전히 나보다 솔직한 사람이었다. 오빠, 얼굴 보니까 이제 좀 편해 보인다. 그래, 이젠 정말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시간의 싸움이 녹아 있었다. 한때는 모든 인간관계가 의심스러웠다. 누구의 말도 믿기 어려웠고 누군가의 미소조차 계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남는다는 걸 깨달았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걸. 나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갔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 안의 분노가 서서히 다른 색으로 변했다. 그건 냉소도 복수심도 아닌 그냥 이해라는 단어에 가까웠다. 용서는 여전히 멀었지만 이해는 가능했다. 사람은 약하고 욕망은 흔들린다. 그러나 그 약함이 모든 걸 정당화하진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소라의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녀가 고향에서 피부관리 일을 다시 시작했다더라는 말을 전했지만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내 일기 속에서도 사라졌다. 그 대신 나를 다시 세워준 시간들이 들어찼다. 새로운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평일 저녁이면 책을 읽고 주말엔 자전거를 타며 도심 외곽까지 나갔다.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기도 했다. 불륜, 복수, 이혼 같은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도 이젠 심장이 덜 뛰었다. 그건 내 과거가 아니라 그저 한편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에 자주 들렀다. 주인인 오세라는 언제나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블랙 커피로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안정감이 있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내 커피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가끔은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문장을 읽고 오래도록 컵을 내려놓지 못했다. 완벽한 복수를 끝냈지만 그 문장 덕분에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은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오세라와는 종종 짧은 대화를 나눴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하루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그 대화는 연애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이 각자의 고요 속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다. 새벽 공기가 맑았다. 한때는 그 공기조차 무의미했는데 이제는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사람이 다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그 미움이 나를 삼키지 않게 두는 것. 그게 진짜 치유였다. 가끔은 예전의 나를 떠올린다. 분노로 떨던 얼굴, 증거를 정리하던 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은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사람으로 남았다. 퇴근길에 양재천 다리를 건너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그 빛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 문장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시 사람들 틈에서 웃고 있었다. 누군가의 인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사람은 상처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상처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밤이 깊어지면 창가에 앉아 불을 끄고 도심의 불빛을 바라본다. 한때는 그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따뜻했다. 그건 아마 내가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문득 나는 오세라가 해준 말을 떠올린다. 가끔은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문장이 내 삶을 정리하는 말이 되었다. 복수로 마무리된 이야기는 이제 조용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